안녕하세요. 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의 꽃쌤입니다. 관연도 기출문제 2015년도 1회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전체적인 내용을 가볍게 보고 갈 테니까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이 앞에 필기 내용들 그리고 책을 여러 번 참조해 주세요. 자, 풍건 상태일 때 토양의 pH 값은, 자, 우리가 토양의 pH 하면 뭐냐면 토양 수분 장력입니다. 네, 토양 수분 장력이라고 하면 토양의 입자들, 여러분 이제 한 공간에 토양의 입자들, 알갱이들이 있잖아요. 이 알갱이 자체들 기준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수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 장력이 많이 필요 없겠죠. 자기가 수분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토양 자체가 수분이 없다. 그럼 주변에 있는 수분을 막 끌어당기려 하겠죠. 그래서 pF가 여기 밑에 화면 보시면 수분이 이제 pF 값이 높으면서 이렇게 수분을 많이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풍건 상태일 때는 pF가 6 이런 걸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토양 내에 유효 수분 범위에서 이제 2.5, 4.2의 pF 범위에서 식물이 작물이 자라기에 가장 좋은 상태의 토양의 수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유효 수분의 범위는 이제 포장 용수량에서 이것도 좀 적어 주세요. 포장 용수량에서 여기 이제 보시면 영구 위조점까지 여기 영구 위조점까지라는 게 유효수분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F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pF 숫자가 낯설지만 높으면 수분이 굉장히 적구나.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시고 풍건, 건토 상태 이거의 pF 값도 같이 알아두세요.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식물의 한쪽의 광을 조사한다는 게 이제 광을 비추면이겠죠? 그럼 반대쪽의 옥신 농도가 낮아진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아마 이런 그림들 옛날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식물의 그런 잎 줄기를 얘기하는 거고, 잎에서 이제 빛이 이렇게 쏘이면, 우리가 빛이 쏘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잎이 이렇게 식물가 기울겠죠? 네, 그 이유가 옥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옥신 영어로 좀 써보면 옥신 이렇게 스펠링이 이렇게 됩니다. 이 옥신이라는 호르몬이요, 빛을 피해 다녀요. 네, 그 빛이 피해 다녀서 이렇게 옥신이 이렇게 위에 있는데 호르몬이 이렇게 빛을 피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빛은 이렇게 비추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피해서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 옥신 호르몬의 역할이 식물의 생장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길어지니까 사람이 보이기에는 식물의 방향, 있는 빛이 흐르는 방향으로 식물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반대로 옥신 농도가 높아진다. 이게 원래 맞는 말입니다. 다시 문장을 읽어보면 식물이 한쪽 광을 조사하면 이쪽에서 광을 비추면 반대쪽 요 식물의 빛이 비춰진 반대쪽의 옥신 농도가 높아져서 이제 식물이 빛이 향해서 자라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씨를 뿌려요. 우리가 밭에 뿌리거나 아니면은 플러그 트레이라는 그 검은색 뽕뽕 뚫린 거기다 뿌리거나 씨를 뿌려서 이제 모종을 키우거나 식물을 키울 때 노동력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사실 막 뿌리면 제일 좋죠. 막 뿌린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좀 약간 넓게 뿌린다. 흩어 뿌린다. 이게 4번이 정답입니다. 흩어 뿌림은 같은 말로 산파를 하고요. 정확하게 용어를 읽어드리면 토지 전면에 종자를 흩어 뿌리는 방법으로 노동력이 적게 들고, 보통 요거는 이제 좀 종자가 작은 종자 있죠. 그런 종자를 이제 뿌릴 때도 이렇게 넓게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좀 적게 들어요. 그리고 전파는 이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두 개 종자를 파종하는 거고, 골뿌림은 이제 구파, 조파라고도 하는데, 뿌리는 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랑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랑 같은 걸 만들거나 이렇게 약간 줄지어서 뿌리는 때 이렇게 구파, 조파 이렇게 많이 하고요. 또 여기 보면 적파라고 있어요. 적파는 뭐냐면 약간 전파랑 이 전뿌림과 비슷한데요. 여기 비슷한데 이 전뿌림은 이게 비교를 하자면 여기 하나의 모종 그런 상자가 있으면 이게 한두 개 정도 뿌리는 거 전파라고 하는데 보통 한 개. 근데 이제 적파는 이렇게 하나의 그런 공간에 더 많이 뿌리는 거를 적파라고 합니다. 적파. 여기서 노동력이 가장 적게 드는 거는 흩어뿌림, 산파라는 거 이거 체크해서 각각의 파종 방법을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종자
종자가 자체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이제 번식을 하는데 크게 단명 종자, 상명 종자, 장명 종자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종자 자체가 이제 물을 주거나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때 이제 그 자체의 생명력이 유지되는 조건, 그런 기간들에게 있을 때 1, 2년 정도는 단명, 이렇게 베고니아 미세 종자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명 종자는 2, 3년, 벼, 밀, 보리, 유채, 양배추. 장명 종자는 5년 이상의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런 큰 종자들이나 이런 클로버 알파파 같은 콩과 작물의 종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종자 수명이 짧다. 그럼 이거 베고니아처럼 미세 종자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베고니아 꼭 외워두세요. 꽃종자입니다. 심는 경우에 작부체계는, 작부체계라는 게요, 작물을 심는 그런 구성도를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집에다가 냉장고나 이렇게 TV나 어떻게 배치할까 되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밭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면적에서 어떻게 작물을 배치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외밭이 있어요. 참외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외밭을 심는데 참외를 막 심었어요. 그쵸? 어떻게 심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둘레에 옥수수를 심는 거예요. 옥수수 둘레. 그래서 겉에는 옥수수는 이제 화분과 작물이죠. 가운데는 이제 참외밭에 이제 박과 작물인데, 이렇게 심는 거를 이제 주의작으로 하는 거죠. 주의작. 네. 그래서 보통 쌀 재배하실 때 그 주변에 콩가 작물로 이제 밭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작이라고 하고, 간작은 어떤 한 작물 심을 사이에 비작물 심는 경우도 있고, 혼작은 막 섞어서 심는 때, 요거는 사료 재배할 때 심기도 하고요. 교호작도 A 작물과 B 작물을 교대로 심는 경우. 사실 간작이랑 교호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호작은 핵심 포인트는 교대로라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네. A 작물도 B 작물도 이제 서로 사이에 심는 거랑 교대로 심는 건 뭐가 틀리냐 했을 때, 이제 교호 작물은 A 작물이랑 B 작물이 동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대로 A, B 이렇게 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A, B 이렇게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 용어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5번의 답, 둘레에 심었다. 요 키포인트 단어 생각하셔서 주의작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작물의 유전적인 거를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보기를 천천히 볼게요. 교잡에 의한 거. 유전적으로 이제 섞는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통해서 유전적인 유형관계 확인할 수가 있고, 염색체, 유전, 이런 거 연관이 있죠. 면역학적인 부분도 맞습니다. 유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생물학 쪽은 생태적인, 얘가 어떤 식으로 번식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라서 답은 4번. 이거는 생태적인 유형관계를 구명하는 방법입니다. 네. 온도는 이제 유효 온도라고 보면 돼요. 작물이 살아가는데 유효하게 생활할 수 있는 온도, 3대 주요 온도가 있는데, 그거를 높은 것부터 최고, 그것부터 최저, 낮은 온도까지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적당한 시기에 온도, 최적 온도 있죠. 그래서 요 세 개가 주요 3대 온도라서요. 답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일 아닌 평균 온도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적산 온도 하나 알아두세요. 적산 온도. 적산 온도. 온도 중에 적산 온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적산이라는 거는 사실 수학적으로 나왔을 때 쌓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호박을 키웠다. 호박이 발화했을 때부터 호박을 수확할 때까지의 그 평균적인 온도를 하루하루 더하는 온도를 적산 온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하러 하루하루 온도가 쌓이는 걸 중요하게 하냐. 이렇게 보시면 품종마다 그리고 작물마다 이 적산 온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적산 온도를 이제 그걸 파악하시면 언제쯤 수확할지 이 작물의 특징들을 다 파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산 온도도 이 내용을 앞에 필기 내용 부분에서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CO2 농도가 제한 조건이 아닐 때 광포화점이 가장 높은 작물은, 고립 상태라는 건요, 작물이 막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키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물 A, B, C 뭐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호박 같은 경우에는 호박 종류를 이제 섞어서 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호박을 하나를 키웠다, 잎사귀를 이렇게 호박을 키웠을 때 이런 게 하나 있는 거를 고립 상태라고 보면 돼요.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박을 하나 키웠는데 이거를 온도, CO2 온도 생각하지 말고 광포화점이 가장 높은 작물이 무엇이냐 했을 때, 광이 많이 줬을 때 광의 높은 그런
때 보통 우리가 광포화점이 높은 작물은 C4 작물이라고 얘기해요.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해서 처음 탄소 4개짜리를 만나는 그런 작물을 C4 작물이라고 하는데, 이 C4 작물은 옥수수가 가장 높습니다. C4 작물의 종류 조금 적어볼까요? 옥수수, 수수, 보통 사탕수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대 작물들 중에 우리 선인장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광포화점이 높은 작물은 C4 작물이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식량 작물이나 먹는 작물들은 C3 작물이에요. 그래서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해서 탄소 3개짜리를 만날 때 그런 작물들을 C3 작물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작물은 C3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경우에 그런 세포의 구조 기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탄소 4개짜리 만나는 게 C4 작물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우리 지속 생력 재배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생력 재배하니까 뭔가 생생할 것 같아서 유기농업과 관련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력 재배라는 거는 노동력 부족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된 재배 방법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게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생산력 향상을 위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생력 재배는 생산력 향상을 위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농약 써요. 그쵸? 농약 제초제 같은 거 이거 쓰고 기계도 씁니다. 그래서 노동 투하 시간을 절감시키기도 하고, 작부 체계를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구성 방식을 개선하기도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기계를 쓸까, 이런 것들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단위 수량의 증대를 하는데, 4번 농구비, 그러니까 농약비나 이렇게 기름값이나, 농기계 쓰면은 또 기름 들죠. 그런 것들 절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씁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이점. 이거 유기농업이랑은 상관이 없죠. 이거 농업 분야의 작물 재배에 생력 재배라는 분야 정의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철, 망간, 칼륨, 칼슘. 철이랑 망간은 미량 원소고요. 칼륨이나 칼슘은 다량 원소입니다. 필수 원소 17가지 기억하시나요? 이거 앞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체크해서 알아두세요. 이 17가지 중에서 미량, 다량은 이 원소들이 작토층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 토양 층위에서 부족한 거예요. 용탈되었고 결핍됩니다. 용탈이라는 건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진 논토양은 노후화 답입니다. 노후화 답, 그리고 함께 추락현상, 가시 문입병 세트로 좀 알아두세요. 노후화 답이라는 거는 위에 같은 특징, 그러니까 양분이 부족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추락현상, 잎이 막 떨어지고 알기가 떨어지는 게 추락현상이고요. 또 이런 가시 문의 병 같은 그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작물의 추나 처리의 온도와 처리 기간이 옳은 것은, 추나 처리라는 거는 버날리제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버날리제이션. 우리가 영양생장, 그러니까 작물의 줄기, 뿌리, 잎 이런 것들이 자라다가 이제 어떤 자극을 확 받아서 꽃이 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 추나 처리라고 하는데요. 온도로 인해서 이제 꽃이 피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 유도를 하는 거죠. 화성 유도, 꽃이 피는 성질을 유도하는 게 화성 유도인데, 이게 보통 추나 처리는 저온 처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옳은 거는 이제 시금치, 체화 종자를 이제 1+1, 뭐 1도씨나 0도씨에서 32일 처리를 해야 이 이제 꽃이 피는 시금치의 종자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이거는 우리가 이 추파맹류, 배추, 콩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시냐면, 꽃이 피게끔 하는 걸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꽃이 펴야 종자가 맺히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작물을 꽃이 피게 할까 했을 때 이 버날리제이션, 추나 처리, 이게 온도 자극을 어떻게 줄까 했을 때 이 시금치는 요렇게 온도를 처리해야 된다 기억하시고, 추파맹류, 추파라는 거는 가을에 이 맹류를 뿌리는 거를 추파맹류라고 해요. 이거는 0도씨에서 3도, 배추는 이제 마이너스에서 1도, 콩은 10도에서 30도, 이건 고온 처리죠. 그래서 작물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각 작물마다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나 처리,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온도 처리를 한다. 이 기간, 이런 것들을 알아두세요. 생장 조절제는 식물 호르몬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식물 호르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보통 5가지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옥신, 지베렐린, 시토키닌, ABA, 에틸렌까지 총 5가지를 주로 많이 보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사실 옥신입니다.
영양과 반대로 많이 이동을 해서 식물이 생장하게 한다 하지만 옥신을 많이 줬을 때는 제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초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과 작물 재배 시 쌍떡잎 초분 작물에 죽이는 효과가 있고 저농도에서는 세포 신장을 촉진하나 그쵸? 그런데 고농도에서는 생장이 아주 억제된 효과를 갖고 있어요. 이게 옥신의 이제 특징이고요. 특히 옥신은 이 투포디가 최초의 제초제로서 개발되었고 선택적으로 제초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분과 작물, 벼를 재배했을 때 옆에 막 명화주가 자라났을 때 이러면 그런 것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력이 없어지는 거죠. 품종의 균일성과 순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품종 자체, 작물을 키웠을 때 그게 균일하게 큰 크기와 맛이나 이런 게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그 종자가 종자 자체로도 다른 종자가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유전적 태아라고 봅니다. 자, 다른 거 생리적이라는 거는 이제 재배 지역에 따른 기후 환경에 대한 걸 보시면 되고요. 병의적이라는 거는 바이러스, 뭐 예를 들어서 곰팡이, 세균 그런 병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점이 가장 낮은 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겨울철에 시금치가 굉장히 이제 어느 점이 낮습니다. 네. 이것은 일장 우리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물이 이제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넘어갈 때 꽃이 피기에는 화성유도 중에 하나입니다. 화성유도. 아까 앞에서 슈나 처리, 이제 버널리제이션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장 가뭄, 그러니까 낮의 길이에 따라서 9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생기기 후에 이렇게 이제 일장을 처리를 했을 때 어떤 것들이 꽃이 피나라고 이제 9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맨 위에 II라고 보이는 거는 꽃눈이 피기 전에는 이제 중일, 이제 중간 정도의 일장이고 이제 그 일장에 감응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꽃눈이 피고 나서는 이제 피화 분화가 되고 나서는 이제 또 이제 일장이랑 관계없이도 이제 여러 가지 꽃이 피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I, LL, SS 이거의 뜻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6번에 다 맞는 것은 1번 고추, 메밀, 토마토. 고추, 메밀, 토마토는 이제 꽃이 피거나 이제 꽃눈 분화가 되기 전이나 후나 이제 일장이 이제 중일성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맹류, 잡곡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맹류에 속하는 것. 맹류에 속하는 거는 귀리, 보리, 밀, 호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라는 건 이제 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이제 여기서 볼 때 맹류는 귀리입니다. 조느랑 기장, 메밀 이거는 잡곡에 속합니다. 벼에서 피해가 가장 심한 냉해의 형태를 옳은 것은 냉해라는 건요 0도씨 이상의 저온에 대한 피해예요. 우리가 냉해랑 동해라고 구분을 하시는데 냉해라는 거는 마이너스 0도 마이너스까지는 안 갔지만 얘가 이제 벼는 고온성 작물이잖아요. 그랬을 때 약간 이런 냉해에도 한 5도씨에도 피해를 입어요. 그랬을 때 냉해 종류를 총 4가지로 보거든요. 지연형, 그 다음에 이제 장해형, 병해형을 하는데 이런 것들 혼합적으로 있는 게 혼합형입니다. 이거를 종합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게 종합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답은 3번입니다. 작물의 요수량을 나타낸 것은 요수량이라는 거는 이제 건물 1g 이제 만약에 식물체를 건조시켰어요. 그 1g을 생산할 때 소비되는 수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의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이제 문제가 헷갈리겠지만 건물 이게 건조한 식물체에 1g을 생산하는데 그거를 만드는데 이제 소비된 수분량 g까지 요거 헷갈리긴 했죠? 요거 보시고 갈게요. 그래서 요수량을 이제 증산계수라고 이제 비슷하게 보는데 증산계수라는 거는 이 건물 아까 이제 건조된 식물체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증산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분된 게 이제 증산량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고 또 요수량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요수량이란 개념을 묻는 이유는 요수량에 따라서 작물에 그 물을 줘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선인장은 보통 이제 물을 많이 안 주죠. 키우실 때.
있는데 그거는 요수량이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수량이 적은 작물이 내건성, 건조에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건성이 강한 작물은 이제 수수, 기장, 옥수수, 씨포식물 보통 보시면 되고요. 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그런 식물들 보시면 되고, 내건성이 작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작물들은 콩가 작물이에요. 이 콩,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성하려면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내건성 작은 작물은 물이 많이 필요로 하구나라고 아시고, 또 요수량에 대한 개념, 그 정의, 그런 것들을 꼭 외워두세요. 비료 사용량이 한계 이상으로 많아지면 작물 수량이 감소되는 현상을 설명한 것은 수량 절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물을 키울 때 많이 비료를 막 준다고 해서 이제 수확량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일정 기간에 최고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2 원리 중에 이제 수량 절감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토양 분류법에 토양도 분류해요. 우리가 토양이 다 똑같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토양도 이제 식물의 분류처럼 분류를 하는데, 이거 가장 하위의 단위는 우리가 통이라고 합니다. 통. 네, 우리가 보통 품종을 얘기할 때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물 얘기할 때 종이 가장 하위 단계잖아요. 품종 이렇게. 그런데 토양 같은 경우에는 통이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논토양에서 탈질 현상이 나타나는 층은 탈질, 뭐가 탈출하는 거야? 질소가 탈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층은 환원층입니다. 논토양을 이제 단면으로 보면은 위에는 이제 산화층, 물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이 담겨져 있는 산소랑 맞닿는 부분은 산화층이라고 보고요. 그 아래에 있는 물이 잠겨져 있는 부분은 환원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토양은 산화, 환원층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환원층은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질소를 시비해도, 질소를 뿌려도 질소가 날아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원층을 탈질 현상이 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양 유실량이 가장 큰 작물은 토양 유실이랑 작물이 뭔가 상관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작물 뿌리 자체가 이제 토양을 꽉 잡고 있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작물은 이제 쌍떡잎 식물인데 옥수수는 이제 외떡잎 식물이거든요. 나란잎. 그런 거 생각하시죠? 그 뿌리도 수염뿌리예요. 수염뿌리. 그렇기 때문에 토양을 잡는 힘이 부족해서 다른 참깨, 고구마, 콩보다 상대적으로 토양 유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특징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천, 호수의 부영양화로 조류가 많이 발생되는 현상과 관련이 깊은 토양 오염 물질은, 왜 하천 호수에 되게 많이 이제 푸르게 되거나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이끼 끼고 막 녹조 끼고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 것과 관련이 깊은 거는 사실은 질소 인산 칼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을 할 때 비료로 인해서 많은 생산량을 얻었지만 이 비료를 너무 많이 이제 시비를 해서 환경에 파괴 영향을 주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산 질소 칼륨을 적당하게 줘야 되는 걸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밭토양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토양의 성질은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식양질 토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성을 공부했을 때 이제 사토, 그 다음에 맨 끝에 이제 점토가 많이 있는 식토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양호한 양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사양토, 그리고 양토랑 식토 가운데 있는 건 식양토, 이렇게 다 총 5가지로 토양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사토는 모래가 많은 거죠. 식토는 점토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점토의 양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식양제토가 많다는 거 기억하세요. 사질의 논토양을 객토하는 경우, 사질이라는 건 모래죠. 모래의 논을 이제 바꿔줘야겠죠. 왜냐면 물이 너무 잘 빠지니까요. 근데 논에 이제 물이 너무 잘 빠지면, 왜냐면 물을 끌어당기기도 힘들고, 이제 잡초도 많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이 토양을 개량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객토, 아예 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알맞은 객토는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보면은, 사질이니까 모래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래랑 이거를 계량할 수 있는 점토가 많은 함량을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선생님 부식도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될 건 이 사질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그런 크기잖아요. 알갱이 크기가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점토의 함량을 많이 해서 이제 배수가 조금 덜 되게 자꾸 그런
물리적인 부분들을 개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토를 개선하면 보수성, 이제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과 보비력, 비료를 잘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높여집니다. 토양 미생물수를 나타내는 단위는 CFU. 이건 너무 깔끔하죠? 이건 세트로 알아두세요. 자, 빗방울의 타격에 의한 침식 형태는, 침식 형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앞에 이제 이론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는데, 빗방울, 이제 핵심 단어죠. 그랬을 때 입단 파괴 침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단 파괴 침식. 자, 그래서 우급 침식은 이제 침식구, 아니면 경사지 지표면, 이건 핵심 키고요. 평면 침식은 이제 물 지표면으로 흐르면서 침식된다. 계곡이라는 거는 세류, 도랑 이런 것들을 핵심 키워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양 중 입자 밀도가 동일할 때, 입자 밀도는 보통 다 2.65 세제곱센티미터 g으로 일정해요, 보통. 그랬을 때 공국률이 가장 큰 용적 밀도는,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공국률 공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공국률이라는 거는 이제 1 빼기 전체분에서 이제 용적 밀도, 입자 밀도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이제 곱하기 이제 100을 한 퍼센테이지가 나오거든요. 거기 공국의 비율이 나와요. 자, 공국률을 또 좀 보면 공기만 있는 비율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토양 안에 이제 공기와 그다음에 물이 있는 알갱이 빼고 있는 그 부분이 얼마큼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공국률이에요. 그래서 전체에서 이 부분을 빼서 이제 공국이 얼마나 있는지 보시면 돼요. 이 용적 밀도, 입자 밀도는 알갱이에 대한 밀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는 건데 이 식도 외우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외울 때 신기한 게 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생각하셔서 위에부터 용입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항상 헷갈리거든요. 이 식 자체도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입자 밀도가 2.65 이렇게 일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전체 공급물이 크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작게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작게 값이 나와야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제 1번이 굉장히 작죠?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용적 밀도 값이 작으면 이제 전체 이 부분이 작기 때문에 이제 곱해보면 공국률이 크잖아요. 그쵸? 답은 1번입니다. 반대로 공국률이 가장 작은 것을 고르세요 하면은 이제 제일 숫자가 큰 거를 고르시면 4번이겠죠. 네, 그래서 이 식을 외우시면 돼요. 공국률 공식. 그래서 100% 100 곱하기 1 빼기 1은 전체 토양의 면적을 생각하셔서 1 빼기 이제 용적 밀도, 위에 건 용적 밀도, 밑에 건 입자 밀도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이거 순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 2대1 격자형 광물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2대1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산판 2개와 알루미늄판 1개 이런 것들 2대1 그러니까 교산판 2개고 알루미늄판 1개 이런 것들을 격자형 광물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요거는 만약에 1대1이다 그러면 교산판 1개, 알루미늄판 1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논작토층이 환원돼요. 환원된 거는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젓갈색의 집적층이 생긴다. 이런 현상을 가진 논의 특징은 이제 환원되고 젓갈색이 나왔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특징인 포드조라합니다. 포드조라. 자, 포드조라는 논토양이 이제 담수되어 있잖아요. 물로 이제 담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있게 되니까 산소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 아래에는 젓갈색의 집적층이 생기고 또 이 포드조라의 특징이 한랭, 춥기도 하고 습한 지역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돼요. 요 용탈층과 집적층에서 하얗게 회백색의 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특징을 가진 게 포도조라고 이 논의 노후화답을 나타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화답하면 우리가 보통 추락현상, 깨시무늬병 세트로 같이 알아두세요. 네, 화성암으로 오른 것은 화성암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용암이 이제 굳었을 때 나오는 그런 암을 구분했을 때 화성암, 퇴적암, 이제 변성암 이런 것들을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류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성암 그리고 산성암 이렇게 구분하는데 특히 산성암에서는 이제 화강암, 그다음에 염기성의 현무암 이렇게 많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지금 화성암으로 오른 것은 이제 골랐을 때 답은 2번 안산암입니다. 자, 이런 세트까지 화상암, 그 다음에 퇴적암, 변성암 종류 앞에 단원에서 그런 이론 부분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하이드로메타버에 따라서 토성을 조사한 결과 모래 34, 미사 35였다. 이 조사한 이 토양의 토성이 식양토일 때 점토 함량 얼마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이드로메터에 대한 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걸 알지 않아도 전체가 100%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시면 답은 식양토 31%입니다. 자, 산성토양의 개량 및 재배 대책 방법이 아닌 것은, 산성토양이라는 거는 수소이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개량하려면 뭐 석회를 시용해서, 이 칼슘 많은 석회를 시용하거나 유기물을 시용해서 개선해 주거나, 작물 자체가 산도에 강한 작물을 키우는 거나 이게 좋은데, 적황색이라는 흙은 사실은 이거는 아열대나 온도가 높은 그런 고습한 기후에서 많이 발생되는 게 적황색 토예요. 그래서 이거는 산화 철 함량이 많아서 약간 약산성이거든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적황색 토로 객토하는 건 아닙니다. 자, USDA 법에 의해 점토의 크기 입자는 0.002, 소수점 셋째짜리입니다. 자꾸 헷갈리시죠? 이거 몇째짜리인지, 소수점 셋째짜리, 이거 꼭 써주세요. 맨날 헷갈립니다. 네, 셋째짜리. 자, 식물이 다량으로 요구하는 필수 원소가 아닌 것은 다량원소 9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량원소 8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17가지 원소 있다는 거, 이거 꼭 앞단원에서 체크해서 알아두세요. 답은 철은 미량원소입니다. 우리나라 토양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알려진 거, 이거는 그냥 한번 보고 카올리나이트라는 거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카올리나이트는 고령토라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탈층에서 이화학적으로 이제 분리되어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물질이 집적되는 토양층위는 하는데, 이거 토양 단면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토양 단면도 할 때 위에서부터 유기물층, 용탈층, 집적층, 모재층, 안반층, 이렇게 앞글자 써서 제가 앞글자만 썼는데 여러분들이 요 뒤에까지 다 쓰셔야 돼요. 유기물층, 용탈층, 집적층, 모재층, 안반층. 영어로도 쓰면 O, A, B, C, R. 여러분들 같이 말해볼까요? O, A, B, C, R. 그래서 용탈층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답은 지금 보시면 38번의 집적층입니다. 3번. 토양을 담수했을 때 환원되어서 독성이 높아지는 건 비소입니다. 비소는 이렇게 이제 AS 비소, CD는 카드뮴이에요. 카드뮴. AS는 이거 비소, PB는 납입니다. 그래서 담수했을 때 훨씬 더 환원성이 높아서 독성이 더 확장되는 게 이제 비소고요. 보통 비소 같은 것들도 독성이 가능해서 전체 잎을 말립니다. 자, 이 NI는 니켈이에요. 니켈. 이거 필수 원소입니다. 자, 논토양의 환원층에서, 환원이라는 건 산소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진행되는 화학 반응으로 오는 것은, 자, 쉽게 생각하시면 환원층에선 산소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 H2S에서 산소가 온데 이거 붙었잖아요. 그럼 이건 산화한 거죠. 그쵸? 그리고 이것도 산소가 붙었죠. 그럼 이것도 둘 다 산소니까 이건 답이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또 하나를 보시면 환원층에서는 요 플러스 위에 있는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2 플러스에 3 플러스 됐죠. 이것도 산화예요. 답은 40번에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화, 환원 헷갈리시면 산소가 붙으면 이제 환원, 산소, 산화, 산소가 붙으면 산소, 붙었죠? 그리고 수소가 붙으면 이제 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요 숫자가 줄어들면은 이제 환원, 커지면 산화, 이런 것들 숫자들 생각하셔서 산화, 환원, 반원 헷갈리지 마시고, 이것도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정확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유기농업에서 병해충 방제와 잡초 방제 수단으로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핵심 포인트는 유기농업입니다. 그러니까 제초제 사용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절대 안 되니까 이런 건 멀칭을 한다던가 친환경적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배추과는 우리가 십자화과라고 합니다. 왜냐면 배추꽃을 보시면 왜 유채꽃 있잖아요. 되게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어요. 같은 말 십자화과 배추과. 이거를 신품종 종자를 이제 채종하기 위해서,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수확 적기를 따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채소류의 성수확 적기를 4가지로 봅니다. 네 단계로. 그래서 백숙기, 하얗게 되는 거, 녹숙기, 녹색깔 되는 거, 갈숙기, 약간 갈색, 고숙기는 완전 숙성. 그래서 갈숙기 때 우리가 수확 적기를 봅니다. 갈숙기.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화곡류, 우리가 벼화를 생각했을 때는 총 5단계예요. 그래서 유호, 황, 안고 따라해 볼까요? 유호, 황, 완고, 유숙기,
이제 좀 약간 어린 시기, 유치원 다닌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습기, 그다음에 좀 익으면 호습기, 황습기, 그다음에 완숙기, 고습기인데, 이거 여기서의 수학 적기는 황숙기, 우리가 노랗게 있는다, 벼 아래 노랗게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황숙기가 수학 적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춧가와 이 채소류와 화곡류의 수학 적기 단계와 언제 수확하는지 그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엽록소를 형성하고 잎의 색이 녹색을 띠는 데 필요하며 단백질 합성을 위한 아미노산의 구성 성분은, 네, 그래서 답은 이거는 마을 때마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건 질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필수 원소죠. 자, 규산은 필수 원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규산은 이제 벼를 재배할 때 이제 사용하는 이제 비료지만, 규산은 필수 원소는 아니에요. 쌀결을 이용한 논잡초 방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쌀결하는 거는 이제 쌀 껍질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논의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서 쌀결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친환경이지만 잡초 방제를 완전 억제하진 않아요. 이렇게 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쌀결을 뿌려주면은 잡초가 보통 광발화성 종자예요. 그래서 광을 조금 안 볼 수 있게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제 억제라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나마 이제 제초제를 뿌리면 사실은 효과적이지만, 제초제를 뿌리면 친환경 농업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쌀결을 이용할 때 이제 많이 뿌리면 이제 보통 잡초가 덜 자라지만 완전 방제는 힘들다는 거, 네, 알아두세요. 내설에 이제 비닐하우스 등의 환기 효과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네, 사실은 환기의 효과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유해가스, 새로운 가스, CO2 가스를 이제 유입시켜 주기도 하고 나쁜 가스를 배출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졌을 때 실내 온도를 낮춰주는, 이제 시원하게 해준 역할도 하는데요. 이번에 틀렸어요. 공중 습도. 이게 온실이 되게 습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습도를 낮춰줘야지 병이 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중 습도를 낮춰주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세계에서 유기농업이 가장 발달한 유럽 유기농업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그래서 1번입니다. 농지 면적당 가축 사육 규모를 제한해요. 그래서 가축이 이제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축 규모의 상한을 제한해요. 왜냐면 일반 축산 농가들은 축사를 지우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한된 면적에서 많은 가축을 넣고 싶잖아요. 하지만 유기농업의 그런 가축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가축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유럽 유기농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를 지급하려고 농업하고, 또 사료 의존을 지향해서 자급자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유기축산을 통해서 환경 보존을 전체 수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47번 쉽죠? IFOOAM이란 유기농업 운동연맹에 대한 약자입니다. 유기농업이 추구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시면은 유기농업이라는 거는 순환, 생물학적인 생산성, 최적화 이런 것들 보시는데,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다른 틀린 걸 보시면 환경 생태계 교란을 최적화하기보다는 보호하려고요. 보호. 그리고 환경 여러 가지 합성물질 최소화가 아니라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토양의 활성화, 그리고 사실은 여기 보시면 단립 구조가 아니라 입단 구조, 떼알 구조, 약간 토양에 좋게 만드는 위한 그런 유기농업에 추구하는 방향이 토양을 굉장히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시험 단원에서도 토양에 대해서 한다는 파트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업은 토양을 보호하고 순환시키고 생물학적으로 최적화를 시켜주는 게 유기농업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자, 과수 재배에서 바람의 장점이 아닌 것은, 여기서 바람의 장점을 생각했을 때는 약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풍은 당연히 단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풍의 장점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반대, 우리가 아닌 걸 골랐을 때 4번입니다. 고온 다습한 시기에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게 한다. 이거는 이제 바람의 단점이죠. 약풍이든 강풍이든. 장점 좀 보고 가면 상엽을 흔들어서, 이제 과수가 있을 때 상위에 있는 엽을 상엽이라고 합니다. 이걸 막 흔들어요. 그러면 밑에 아랫잎에도 햇볕을 쬐게 해준 역할을 해주고, 이산화탄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광합성을 왕성하게 해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공기 중에는 이제 굉장히 0.03% 이하이나 이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많이 부족해요. 그쵸? 그래서 약풍으로 인해서 이제 광합성을 위한 이산화탄소를 추가적으로 주기도 하고, 또 이런 바람이 흔들렸을 때
증산 제공을 인해서 수분을 더 많이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토양 피복, 멀칭 같은 말이죠. 토양을 이제 몰로 위에 덮었어요. 이거의 목적이 아닌 것은. 네, 그래서 보시면 50번의 답은 우리가 2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멀칭한다는 건요, 사실 잡초를 이제 들나게 하려고 해요. 잡초는 무슨 종자다? 광발화성 종자다. 그래서 잡초를 좀 들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피복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토양 내 수분을 이제 잡아주기 위해서, 증발을 막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미생물 활동을 촉진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검은 비늘 멀칭이 아니라 좀 친환경적인 멀칭했을 때 미생물 활동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또 토양 내의 온도가 이제 변화하는 거를 조금 입을 덮어주듯이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피복으로 인하면 병해충 발생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병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일반적인 퇴비의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퇴비 자체가 이제 완효성,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어요. 속성 재배는 아니에요. 퇴비 만들기가 이제 예전보다 많이 쉬워졌어요. 많은 영양분들이 잘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퇴비 자체가 작물에게 서서히 이제 건강한 영양분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모든 작물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토양이에요. 토양. 네,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아무리 비료가 좋아도 토양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토양의 구조를 개선시키는 게 퇴비입니다. 유기물. 그리고 토양 안에서의 여러 가지 생물들, 그런 것들을 항상 활성화시켜주고 좋게 유지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기농업을 하신다면 퇴비, 유기물, 농업, 토양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집약축산. 네, 집약축산이라는 거는 한 공간에 많은 양의 그런 가축들을 기르는 걸 효율적으로 기르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를 집약축산을 하는데, 이 집약축산은 사실 유기농업에서 추구하는 건 절대 아니죠. 이 집약축산에 의한 농업 환경 오염으로 가장 머리가 먼 것은, 자, 집약축산, 메탄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소가 방구를 많이 끼면 환경이 오염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또 토양에 이제 생태계를 오염시킵니다. 뭐 여러 가지 돈분이든 개분이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인 거죠. 적정하게 많이 나면. 그리고 수중 생태계조차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집약축산인 거죠. 이런 너무 많은 가축을 기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산화탄소 발생 오염은 아닙니다. 네. 소의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법정 전염병은, 이 법정 전염병 1종, 2종, 3종 있고 가축마다 이제 있거든요.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답은 구제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내용 가서 여러분이 이제 필기 내용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기축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기축산이라는 거는 이제 유기종공학을 이용한 번식 기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평화로운 번식 욕구를 존중해 줍니다. 네,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 나머지 건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세요. 유기농업에서 예방적 잡초 방제법이 아닌 것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방적으로 잡초가 안 나게 하려면 동물 방목은 잡초가 발생된 후에 뭐 염소가 뜯어먹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동물 방목이라는 거는 잡초 제어 방법 중에서 이제 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좋은 방법,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예방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역효배 육종, 역효배. 육종범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고배라는 건 백크로스 브리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량 품종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A가 있는데 얘 중에 이 품종에 한두 가지 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A 품종의 개선할 방법을 B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랑 B랑 교배를 하면 하나의 새로운 제품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했던 건 이 A 품종을 지속적으로 해서 A에 약간 교체하고 싶었잖아요. 그럼 A를 다시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A, B에서 요거 새로운 제품이 나왔으면 다시 B로 계속 교배를 해서 B의 원래 특징으로 돌아가는 이런 방법들이 역유배 육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유배 육종은 연속적으로 교배하면서 이전하려는 1회친의 특성만 선발함으로 육종 효과가 확신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가 1회친이에요. 한 번만 이제 교배한 거고, 우리가 이제 B를 우량 품종이라고 보는 거죠. 이 우량 품종의 한두 가지 결점만 고치려고 하는 게 역유배 육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력이 감퇴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지력, 토양의 힘이죠. 토양의 힘이 왜 감퇴할까 했을 때 다른 건 다 이제 감퇴하는 원인인데 부식의 시용입니다. 부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에요. 퇴비, 부식, 그다음에 유기물 이런 것들은 토양을 되게 좋게 하는 거죠. 네, 앞에 문제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답은 요급의 점 6점, 이것 앞에 문제랑 같이 해서 우량품 중에 한두 가지 결점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하고, 그래서 이거 A, B 교잡했을 때 여기 예시가 나오죠? A, B 교잡했을 때 아까는 이게 바뀐 거예요. 그쵸? A, B든 뭐건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 A가 B랑 교잡했을 때 이번에 B가 1회친이죠? 1회 한 번만 했으니까 한 번만 교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F1이 나왔을 때 우리 이 A가 우량품종이잖아요. 우량품종 계속 교배해줘서 이제 짧은 세대에 한두 가지 결점을 개량하는 거. 이게 여교배 육종법입니다. 밭토양의 12효과, 밭의 12효과, 비료 효과를 줬어요. 비료 효과 및 비옥도, 토양의 영양분의 증진을 위해서 두가라는 거는 콩가입니다. 콩가의 녹색 비료 작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밭에서 비료 효과를 내고 싶어요. 비료 효과를 내고 싶기도 하고 비옥도, 토양 자체의 영양분을 증진시키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둑과 녹비 작물을 이제 키워야 돼요. 콩가 작물이 이제 어떤 영양을 특징 갖고 있냐면 콩가 작물의 뿌리 혹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콩가 작물의 특징이에요. 뿌리 혹 박테리아. 콩가 작물의 뿌리가 엄청 뿌리에 혹이 달려 있습니다. 그 혹 박테리아가 그리고 뿌리 혹 세균이 이제 공중에 떠다니는 짓을 막 잡아요. 그래서 이제 토양의 질소 비료를 대신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기 중에서 콩가 작물이 무엇이냐 했을 때 헤어리 배치입니다. 헤어리 배치, 자운형, 클로버, 알파파 이게 다 콩가 작물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작물의 그 그림을 검색해 보시면 뿌리가 이제 알갱이처럼 박테리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 효과를 주고 싶다 하는 거는 콩가 작물을 준다. 그래서 콩가 작물 종류를 알아두시고 이런 거는 콩가 작물을 이제 기르고 나서 밭을 다 갈아엎어요. 그러면은 녹색의 줄기도 이제 부식되면서 비료 효과가 줄 수도 있고 그 콩가 작물이 잡고 있는 그 뿌리의 질소 영양분도 식이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네. 윤작의 효과가 아닌 것은 윤작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이제 윤작의 같은 말은 뭐냐면 돌려짓기예요. 돌려짓기 한글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자, 윤작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밭이 하나 있어요. 그럼 밭에 내가 이제 여기다가 벼를 키웠어요. 벼를 키웠는데 벼만 계속 키우다 보면 이제 토양이 벼에 이제 잘 생기는 그런 잡초가 해충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콩을 또 키웁니다. 그래서 콩을 또 이제 키워요. 그래서 벼 키우고 콩 키우고 막 이렇게 그 토양 자체의 그런 지대를 변경시켜 주는데 그런 거 윤작이라고 합니다. 돌려짓기. 그렇게 해서 작부 체계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력이 유지가 되고 토양 구조가 또 개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벼는 화분가고 콩은 이제 둑과 콩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양의 구조도 변경이 되고 각각의 생기는 병해충도 다르기 때문에 병해충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잡초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벼 키울 때는 이제 우리가 물을 가둬놓기도 하고 콩을 키울 때는 이제 물을 좀 빼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잡초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랍니다. 그래서 윤작은 유기농업에서 가장 이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시면 강의 한 번 더 보시고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카페를 통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